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어릴 때 기괴한 일을 겪으면서 저승사자를 보았다. 난 어렸을 적부터 겁이 없었다. 공포영화, 공포게임 등 공포스럽고 괴기스러운 장르는 무섭고 보기 싫고 여전히 아직도 잔인한 장면은 잘 보지도 못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생활에서는 공포에 질린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점이 주변 사람들에게는 특이하게 여겨졌다. 나에게 폐가 담력 시험이나 야밤에 학교를 한 바퀴 돈다든지 하는 등의 행동들은 그냥 따분한 산책일 뿐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난 극도의 과학 신봉자라서 귀신이나 사후세계 괴물 따위는 믿지도 않으며 귀신 이야기들은 모두 허구거나 생각이 만들어낸 허상 따위로 치부했고 그때까지는 내가 그런 일을 겪을 것이라고 생각도 못했었다. 내가 15살이 되던 해 나는 한국이 아니라 인도에 살고 있었다. 부모님은 한국에 계셨고 난 중학교 1학년 때 학교를 자퇴하고 인도로 혼자 건너와 살고 있었다. 딱히 오래 머무를 마땅한 숙소를 찾지 못해 그곳에 있는 어느 절에 손님들을 모시는 곳에 장기간 계약을 하고 들어가 살고 있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한국에 계신 부모님과 통화를 했는데 그때마다 나오는 국제통화 요금은 가히 살인적이어서 되도록 빠르게 통화를 하고 끊고는 했다. 사건의 시작은 여느 때와 다를 바 없이 주말에 부모님께 전화를 했다. 현민아, 내가 어제 사주를 보러 갔는데 엄마 뭔 또 사주야? 그런 거 그냥 다 그럴싸한 말로 마음대로 떠들어대는 거라니까. 아니야, 진짜 잘하는데 가서 봤다니까. 어쨌든 넌 승환이란 이름이랑 재현이란 이름 중에 뭐가 마음에 드니? 다짜고짜 뭔 소리야. 사주를 봤는데 너 이름을 바꿔야 잘 산다더라. 안 그래도 너 태어나기 전에 아버지가 장명소도 안 가고 아무렇게나 지어둔 이름으로 계속 쓰는 게 좀 그랬는데 이 기회에 이름 바꾸자. 15년이나 이 이름으로 살아서 이미 정들었으니까 바꿀 생각은 전혀 없어. 그러지 말고 장명소까지 가서 좋은 이름 2개 받아온 거니까 내가 마음에 드는 걸로 일단 한번 골라놔봐. 그러고 나중에 한국 들어올 때 개명 신청하자. 난 그때 어머니의 강요와 전화요금의 압박에 못 이겨 승환이라는 이름을 택했고 이후 전화통화를 할 때마다 어머니는 그 이름으로 불렀다. 원래 이름으로 불렀다 헷갈려 하시며 통화를 했다. 나는 그냥 그렇게 헷갈릴 거 그냥 원래 이름으로 하자라고 말해보았지만 바꾼 이름이 어감도 좋고 아들 잘 되라고 하는 거니까 계속 할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어쩔 도리가 없었다. 그렇게 바뀐 이름으로 불린 지 2달쯤 되던 어느 날 방 안에 혼자 누워 책도 보고 이 생각 저 생각하다가 스르르 잠이 들었는데 밖에서 나는 노크 소리에 놀래서 잠이 깼다. 시계를 바라보니 새벽 3시가 조금 넘어 있었고 이 시간에 누가 온 건지 의아한 생각이 들었다. 여기 스님들은 새벽 3시가 일과 시작이라고 하더니 스님들 중에 한 명이 온 건가? 책을 보다 잠이 들어서 불도 끄지 않고 잔바람에 설마 안 자고 있는 줄 알고 누가 찾아오기라도 한 건가?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몸을 일으켜 앉았을 때 엄청난 한기를 느꼈다. 온몸에 털이 곤두섰듯 쥐뼛쥐뼛함을 느끼며 이불을 목까지 끌어당겼다. 그리고 절대 저 문을 열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있었다. 그때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다시 천천히 침대에 누워 이불로 몸을 꽁꽁 감싸며 다시 잠이 들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난 가장 먼저 스님들을 찾아가 혹시 지난밤에 누군가 왔는지 확인을 했다. 여러 사람 만나볼 것 없이 처음 만난 스님이 해준 대답은 저희는 절대 밤중에 손님들을 찾아가 폐를 끼치지 않는다라는 대답이었다. 그렇다면 어젯밤의 노크 소리는 무엇이었을까? 고민하다가 내린 결론은 잠결에 잘못 들은 것으로 결론지었다. 다시 밤이 찾아왔을 땐 난 이 사건에 대해서는 완전히 잊어버린 채로 다시 책을 읽다가 잠에 들었다. 똑똑. 눈이 번쩍 떠졌다. 고개를 돌려 시계를 바라보니 3시를 약간 넘긴 시각. 또다시 어제의 재현이었다. 난 문을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누군가 찾아온 거라면 분명 대답이 없으면 한 번 더 문을 두들길 텐데 아무 소리도 없는 것이 이상했다. 그렇게 수초가 지난 뒤 나는 두려운 마음에 이불을 끌어당기려고 했다. 하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감각은 생생한데 손끝 하나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다. 그러나 목 위로는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기괴한 상황에 나는 덜컥 겁이 났다. 가위 눌린 것에 대한 이야기는 들어보았지만 처음 겪어보는 일이라 많이 당황을 했다.
천천히 손가락부터 움직여보자고 생각하는 찰나 문이 끼익하는 소리를 내며 열렸다. 심장은 터질 것 같이 뛰기 시작했고 내 눈은 문에 고정되었다. 이윽고 문이 반쯤 열리자 그곳에는 검은색 옷을 입은 사람이 서 있었다. 표정은 아주 온화했으나 검은색 일색의 옷을 입은 사람이 서 있다는 것에 심장이 터질 듯 했으나 머릿속으로 이것은 꿈이다, 꿈이니까 깰 수 있다를 반복하며 손가락을 움직이려고 노력했다. 그 사람은 느린 걸음으로 내게 한 걸음씩 다가왔다. 이윽고 그 사람이 내 침대 옆에 섰을 때 나에게 말했다. 내가 현민이냐? 친근한 한국말로 내 이름이 그 사람의 입에서 나왔을 때 머릿속에는 수만 가지 생각이 교차했다. 이 상황을 이해하기 위한 활발한 두뇌 활동에도 불구하고 답을 찾을 수가 없었다. 내가 고현민이냐고 물었다. 아까보다는 약간 더 커진 목소리에 흠칫 놀라며 대답을 했다. 아닌데요. 맞다고 긍정을 하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했다. 아니라고 딱 잡아떼는 거다. 무조건 아니라고 모른다고. 내가 고현민이가 아니라고. 네. 내 대답에 이상하다는 듯 약간 인상을 쓰던 그 사람은 이윽고 몰아 중얼거리며 다시 문을 향해 걸어갔다. 문을 나서는 그 남자를 계속해서 내 눈은 쫓고 있었고 문이 닫힐 때까지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다. 찰칵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닫히며 동시에 몸이 벌떡 일어나졌다. 흡사 마라톤이라도 한 듯 온몸은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숨은 거칠게 내쉬고 있었다. 그리고 이내 정신이 몽롱해지면서 극도의 피곤함에 쓰러지듯 잠이 들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난 밤중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생각을 했다. 꿈인지 현실인지 이상한 점은 없었는지 그 사람의 인상착에 옷, 걸음걸이, 목소리 꿈이 아닌 것 같았다. 어디 과학 서적에서 본 기억의 사람의 꿈은 색깔이 없다라고 한 것이 문득 기억나며 생생한 어제의 기억으로 모든 색이 다 기억나는 걸로 봤을 때 꿈이 아닌 것 같았다. 그렇다면 무엇이었을까? 부모님께 전화를 바로 하고 싶었지만 외국에 혼자 나가 있는 아들 걱정에 잠 못 이루실까봐 그만두기로 했다. 그날부터 시작되어 다음 날도 그 사람은 찾아와 똑같은 질문을 하였다. 그리고 나의 대답도 똑같았고 그 다음 날은 잠에 들지 않으려고 버텨봤으나 쏟아지는 졸음에 또 잠들고 같은 일의 반복이었다. 사람이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야이어 간다는 느낌을 확연하게 받았다. 약간 살집이 있고 통통하던 내가 거울로 봤을 때 광대뼈가 툭 튀어나오고 눈이 퀭해 보였다. 도저히 이렇게는 못 살겠다고 생각하며 오늘은 꼭 왜 이러는 건지 물어보겠다는 생각을 하며 비장한 마음가짐으로 잠자리에 들었다. 또다시 새벽 3시 노크 소리와 함께 잠에서 깨고 움직이지 않는 몸을 움직여 보기 위해 애를 썼다. 문을 열고 그 사람이 나에게 다가와 물었다. 내가 고현민이냐? 아니요. 단호하게 말하며 왜 이러는지 물어보려는 찰나. 그럼 넌 누구냐? 3일간 겪어왔던 패턴과는 다른 패턴에 잠시 당황을 했고 머릿속에 떠오른 하나는 승환. 승환인데요. 고승환. 알겠다. 알겠다고 대답을 한 그 사람은 내가 무어라 말할 새도 없이 등을 돌려 방을 나가버렸다. 그 이후 그 사람은 날 찾아오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찾아왔던 날 아침이 되었을 때 산책을 하러 법당까지 올라가는 날 발견한 큰 스님이 왜 날 불러서 허어 웃으며 차를 대접했는지 모를 일이지만 지금에 와서는 그때 당시 괜히 어머니께서 이름 관련된 이야기를 꺼내 스트레스로 인해 그런 일이 있지 않았나 싶기도 하다. 여담이라면 그때 이후로 난 종종 기괴한 일들을 겪고 있으며 그 일 이후 10년이 넘은 지금까지 원래 이름을 사용하며 살고 있다. 두 번째 이야기, 악마. 내 것이라고는 단 하나도 없다. 그 무엇으로도 채워질 수 없는 절대적 박탈감에 가슴이 뻥 뚫렸다. 잔인한 산들바람이 내 가슴을 훑고 지나갈 때 눈물이 날 것 같아서 눈을 꾹 감는다. 뒤로 들리는 모든 소리가 나를 비웃는다. 뒤에 이어폰을 꽂는다. 익숙한 노랫말. 내가 있는 곳과는 다른 세상을 노래한 가사들. 견디기 힘들어서 정처 없이 걸음을 옮긴다. 걷고 또 걷고 걷는 것마저 힘들어졌을 때 낯익은 거리의 낯선 가게가 눈에 들어왔다. 흡연 카페. 흡연 카페라니 너무 당당하잖아. 애당초 커피를 좋아하진 않지만 담배는 꽤나 즐기는 터라 거부감 없이 카페 문을 열고 들어갔다. 문을 열자마자 질식할 것 같은 담배 연기가 훅 하고 폐를 찌른다.
담배는 물지도 않았는데 해가 뻑적지근한 게 나쁘지는 않다. 카페는 햇빛 한 줌 들어오지 않는 완벽한 암실의 붉은 조명으로 언뜻 보면 퇴폐적이기까지 하다. 어서 오세요. 바깥과의 괴리감에 구역질이 나던 찰나의 역한 목소리가 귀에 파고든다. 시선을 옮기니 이럴 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쪽에 앉으시고 우선 담배 한 대 피시죠. 그곳에는 악마. 그래 악마다. 말로 표현하기도 민망할 정도로 누가 봐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악마다. 놈은 내게 담배 한 개비를 물려주고는 성냥불로 불을 붙여줬다. 커피는 필요 없죠. 뭐 그런 거 원하시나? 악마의 유혹. 놈이 시답잖은 농담을 건넸지만 도저히 받아줄 수 없었다. 신기하리만치 무섭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건 아냐. 무슨 일이야 이게. 정신없으신가 본데 이해합니다. 설명을 바라지 마세요. 당신들 상식으로는 어떻게 설명해도 불가의 영역이니까요. 놈은 제 몸과 같은 색의 시뻘건 담배를 꺼내 물었다. 뻔한 레퍼토리긴 한데 소원을 하나 들어드릴게요. 소원. 네. 소원이요. 당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어디. 잠시 손 좀 주시겠어요? 놈은 내 대답 따위는 듣지도 않고 내 손을 잡고는 눈을 감았다. 오 이런. 알고는 있었지만. 뭐 하는 거야? 당신 소원이 뭔지 알아본 겁니다. 인간은 간사하기 짝이 없어서 본인 입으로 본인의 욕망을 고죽옷대로 말할 수 있는 이가 없거든요. 근데 좀 심각한데요. 난 담배를 한 개비 더 꺼내 물고는 놈의 이어질 말을 기다렸다. 그 뭐냐? 평소짓거리는 언행을 봐서는 돈일 줄 알았는데 돈은 아니고 그렇다고 여자나 색을 밝힐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네. 줄세. 그것도 아니고 제길 보람 없는 새끼네 이거. 정중한 놈의 말투는 어느새 뒷골목 왈패처럼 거칠어졌다. 하고 싶은 것도 없고 바라는 것도 없고 내가 여긴 어떻게 들어온 건지 모르겠다. 에라 시발 고객이 아닌데 어떻게 온 거래? 뭔 소리야. 알기 쉽게 말해. 머저리 새끼야. 네 새끼 소원 하나 들어주고 영혼이나 빼가려고 했더니 소원이 없잖아. 아 호구 새끼. 소원은 내가 말하는 걸 들어주면 되잖아. 지금이 중세시대냐. 우리도 법이 생기고 이 집도 비즈니스가 된 지 언젠데. 내가 진심으로 원하는 게 아닌 걸 소원이랍시고 들어줬다간 우리도 잡혀가 머저리 새끼야. 놈의 말을 듣다 보니 그것도 그렇네 하면서도 계속되는 욕지거리에 기분이 애매모호하게 나빠졌다. 인생 똑바로 살아. 흐지부지 시간만 축 내고 밥 먹고 훅만 싸는 인간은 내가 처음이다. 아 악마 새끼가 입이 존나 험하네. 악마가 인생 충고질이야. 어디서. 아 내가 악마래도 너 같은 인간들 보면 불쌍해서 말이 안 나오거든. 네가 똑바로 살거나 인간적으로 훌륭했으면 이 가게도 못 왔지. 네가 이 가게에 들어왔다는 건 인격적으로 존중받을 가치가 없는 놈이라는 거야. 깨끗하고 바른 사람이 악마랑 접점이 있겠냐? 그도 그런데. 에라이 오늘 하루 공쳤네. 야 나가. 인생 똑바로 살아라. 다시는 보지 말자. 놈이 축객령을 내리자마자 주변 풍경은 사라지고 나는 다시 아까 그 거리로 돌아와 있었다. 꿈인지 생신지. 에라 씨발. 악마 주제의 지는 얼마나 잘났다고. 놈의 가게가 있던 자리에 걸쭉한 침을 뱉고는 자리를 옮겼다. 사람도 아니고 악마한테까지. 오이가 없네. 세 번째 이야기. 어항. 어느 날 우연히 하늘을 보니 항공모함 크기에서 한반도만한 크기까지 다양한 크기의 거대한 쇠덩어리가 보였다. 그것들은 하나가 아니었다. 각 지역별로 한두 개씩 생겨났다. 그 큰 물체는 미묘한 냄새를 내며 사람들을 이끌었다. 각자 헬리콥터를 타고 가던지 어떠한 것은 땅에 닿을 정도로 내려와 있어.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들은 그곳에 가려고 노력했다. 과학자들은 이것을 분석해 본 결과 단순한 쇠덩어리라며 그 위에 놓여있는 알 수 없는 듯한 냄새를 풍기는 물체는 인체에 무해하나 중독성이 있고 정확히 어떻게 생겨난 것인지 모르니 조심하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무작위로 생겨나 통제가 되지 않았고 묘한 냄새를 풍기는 물체는 암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심지어 관광지가 된 듯 그곳에 올라가 캠핑을 즐기다든지 건물을 짓는다든지 하는 사람이 생겨나면서 사람들이 수도 없이 몰리게 되었다. 이에 대한 위험성은 일주일 만에 어느 부자가 이 쇠덩이를 통째로 자신의 사유지로 끌고 가려다 증명되었다.
상당한 크기의 쇠덩어리를 헬기 수십 대로 운반 중 쉽게 끌리는가 싶더니 그 쇠덩어리가 헬기들을 매달고 하늘 저 멀리로 사라져 버렸다. 이와 동시에 세계 각국에서 쇠덩어리들이 사람들과 하늘로 사라지기 시작했다. 이에 냄새나는 물체를 차지하기 위해 경쟁이 심해졌고 잦은 싸움이나 문제가 생겨났고 그럴수록 쇠덩어리는 더 빨리 사라졌다. 과학자들은 쇠덩어리가 어떻게 공중에 떠 있으며 하늘로 솟구쳐 사라지는 금세 밝혀냈다. 쇠덩어리면 꼭대기에 매달려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줄이 하늘 저 끝까지 매달려 있던 것이었다. 인류는 충격에 빠졌다. 사람이 낚시질 당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몇 년 동안 쇠덩어리들은 나타났다 사라졌다를 반복하였고 쇠덩어리에서 뿜어져 나오는 미끼의 냄새에 벗어나려고 필사적인 사람이 있었고 천국에 가는 것이라 믿으며 그곳에서 자리 잡고 생활하는 사람도 있었다. 어느 날 어떤 꼬마가 집 앞에 생긴 쇠덩어리를 피하려 부모님과 이사를 가던 중 부모님에 중독되기 전에 도망쳐서 다행이라는 말에 이렇게 답했다. 우리가 아무리 미끼에서 도망쳐도 어항 아니잖아. 네 번째 이야기, 행운. 나는 정말로 운이 좋다. 어린 시절부터 나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왔다. 처음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한 것은 초등학교 시절이다. 평범한 초등학생들처럼 나 또한 친구들과 많이 떠들었지만 단 한 번도 선생님에게 걸려서 혼난 적이 없었다. 같이 떠든 친구놈들은 자기들만 혼나는 것이 억울하였는지 나를 물고 늘어진 적도 있었지만 오히려 친구들은 선생님께 친구를 모함하지 말라며 더 혼나고 나서는 반성문까지 쓰게 된 적도 있었다. 그때부터 인지하기 시작하였다. 나는 운이 좋은 편이구나 하고 말이다. 중학교에 들어와서도 그러한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었다. 중학교 때부터는 시험 성적이 좋지 않다면 방과 후 수업을 해야 됐기에 나는 그 수업을 듣기 싫어 커닝을 하였다. 매 시험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커닝을 하였지만 단 한 차례도 걸린 적이 없었다. 그때 또 생각하였다. 나는 운이 좋구나. 시간이 흘러 고등학교 시절을 거쳐 대학교 시절에는 술을 먹고 다른 사람들과 시비를 붙어 자주 싸우고는 하였다. 그러던 중 어느 날 화가 난 상대방의 칼을 맞아 병원에 실려간 적이 있었다. 상처가 생각보다 심각해서 수술 중에 2번이나 심장이 멈춰섰다고 의사가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운이 좋게 살아남았지만 내가 죽을 뻔했다는 사실에 화가 나 나를 찌른 상대를 신고하였다. 하지만 너무나 어이없게도 상대방은 벌금만을 내고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았다. 법이 어쩌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던데 결론은 살인같이 중범죄가 아니면 돈으로 해결된다는 것이었다. 그에 나는 너무나도 어이가 없었다. 항상 운이 좋던 내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한참을 생각해 보았다. 그러던 내 사건 번호를 우연히 보았고 어째서인지 로또가 생각이 났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 번호대로 로또를 사니 당첨이 되었다. 그러면서 나는 생각하였다. 역시 나는 운이 좋다고. 그렇게 많은 돈이 수중에 들어온 나는 지금까지 그 돈을 펑펑 써가며 일도 안 하고 살고 있다. 돈이 많기에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이것저것 많은 것을 해보았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모든 일에 실증이 나기 시작하였다. 그러던 중 한 번은 TV에서 해주는 고어 영화를 본 적이 있었는데 내게 색다른 자극을 주었다. 그래서 고어한 영상과 영화는 닥치는 대로 빌려다 보았다. 하지만 이러한 영상물을 보면 볼수록 오히려 새로운 자극에 갈증을 느끼기 시작하였다. 그러다 한 번은 술집 여성을 불러다 놓고 1000만원을 줄 테니 팔을 칼로 긁게 해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었다. 당연하게도 그녀는 싫다 하였고 내게 미친 사이코로 욕을 하며 뺨을 때리고서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는 순간에 화를 참지 못하고 그녀를 살해해버렸다. 그러고 나는 한동안 죄책감에 시달렸다. 너무나 당황하였기에 시체조차 치우지 못해서 언제 경찰이 나를 잡으러 올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서 매일을 악몽에 시달리며 살았다. 그런데 어느 날 뉴스에서 그녀에 대한 뉴스가 흘러나왔는데 어째서인지 그녀는 자살로 처리가 된 것 같았다.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생각했다. 역시 나는 운이 좋구나. 압박감에서 해방된 탓인지 나는 다시금 자극에 갈증을 느끼기 시작하였다. 머릿속에서 그녀가 죽어가면서 떠올린 표정이 잊히지가 않는다. 솔직히 죽일 생각까지는 없었다. 그저 그녀의 괴로워하는 모습이 내게 흥분감을 줄 뿐이었다.
하지만 실수로 그녀를 죽였기에 이 행동은 나쁜 것이라며 스스로를 다그쳤다.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는 말이 사실인지 나는 다시금 나쁜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 어차피 즐길 만큼 즐긴 인생. 이제 마지막으로 엄청난 자극을 느끼자 하면서 나는 마지막 범행을 계획하였다. 한두 사람 가지고는 내 갈증을 해소시키지 못할 것 같았다. 그렇기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거리에 나가 나는 가끔 TV에 보도되는 사이코처럼 행동하기로 하였다. 나는 도끼를 하나를 사서 거리 한복판에 가만히 서 있었다. 그러자 내 모습이 호기심을 이끌었는지 하나둘씩 내 주위에 몰려들었고 나는 도끼를 휘두르며 날뛰었다. 그때의 기분은 정말이지 말로 표현할 방법이 없을 정도였다. 대략 10명 정도를 해치자 일단의 무리가 나타나더니 나를 때리고 제압하였다. 아직 제대로 된 해소도 못하였는데 잡히고 말자나는 울분이 터져나왔다. 그렇게 나는 경찰서로 연행되었고 조사를 받았다. 속으로 생각하였다. 이제 나는 끝이구나. 그래도 마지막에 꽤나 자극적인 일을 했다고 자기 위안을 하였다. 그러면서도 사실상 자포자기 상태였다. 그러던 중 뉴스에서 이 사건에 대해 이야기가 나왔다. 정말로 우연하고도 운이 좋게도 내가 날뛰던 그곳에 형사, 군인, 격투기 선수가 모여 있었고 내가 날뛰자마자 바로 나를 제압했다는 것이다. 확률적으로 말하자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긴 것이다. 게다가 그곳에는 의사와 간호사들도 있었고 그들의 빠른 대처로 사망자가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에 대해 사람들은 정말로 천운이라며 이야기하였다. 그 뉴스를 본 나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다시 한번 속으로 생각하였다. 역시나 나는 정말로 운이 좋다. 5번째 이야기. 고양이. 1999년 수원에서 실습 중에 있었던 친구의 이야기이다. 고등학교 3학년이 된 나는 친구 몇과 수원의 S전자로 취업을 나가게 되었다. 아파트식 기숙사는 정말 살기 편했지만 좀 과하다 싶은 규정과 감시는 우리를 숨 막히게 했고 나를 포함한 친구 셋은 마음을 맞춰 기숙사를 나오기로 하였다. 나와 친구 2명은 회사 근처에 좁지만 싼 달새방을 얻어 자취를 하게 되었다. 밖에 나와 살게 된 지 석 달쯤 지났을까. 나와 한 친구는 야간조에 들어갔고 주한이라는 친구는 주간조로 편성이 되어 우리가 아침에 일하러 가면 주한이는 일을 끝마치고 돌아와 방에서 잠을 잤다. 어느 날 주한이는 한참 낮잠을 자고 있는데 주인집 할머니가 부르는 것이었다. 할머니는 주한이에게 부탁이 있다며 담벼락과 작은 창고 사이로 데려가셨다. 그곳 구석에 작은 상자 하나가 있었는데 안에는 작은 새끼 고양이 5마리가 삐용거리며 울고 있었다. 할머니는 저것들 때문에 시끄럽고 집안 지저분해지는데 자신은 겁나서 못 만지겠으니 주한이에게 내다 버려줄 수 없냐고 물었다. 주한이는 별 어려운 일도 아니니 그러겠다고 하고 박스를 집어 들고 밖으로 나가려는데 할머니께서 주한이에게 당부의 말씀을 해주셨다. 고양이는 영물이라 내다 버려도 집에 찾아오니까 꼭 안 보이게 박스 뚜껑 닫고 동네 몇 바퀴 돈 다음에 꼭 멀리 내다 버려야 돼. 라고 말했다. 주한이도 미신을 믿는 편이라 할머니께서 당부하신 대로 먼 길로 돌아 먼 동네 전봇대 아래에 고양이 새끼들을 놔두고 누군가 주워다 키우겠지 하며 집으로 돌아왔다. 며칠이 지난 후 주한이는 잘 때마다 이상한 꿈을 꾸게 되었다. 웬 산발을 한 시커먼 여자가 피눈물을 흘려면서 자기에게 기어오더니 저주 섞인 말을 내뱉으며 목을 조르는 꿈을 꾼다고 했다. 꿈속에서 목을 졸려 의식을 잃어갈 때쯤 주한이는 꿈에서 깨어났고 집안은 난장판이 되어 있었다고 했다. 자취생활에 워낙에 없는 살림이라 난장판이를 받자 옷가지랑 책 몇 권 냄비 몇 개랑 잡동사니 들 뿐이라 표시도 나지 않아. 그냥 악몽 때문에 몸부림치다가 어질러졌겠거니 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얘기가 달라졌다. 주한이가 잠을 잘 때마다 물건이 부서지기 일쑤였고 옷가지는 누군가 찢어놓은 것처럼 갈갈이 찢겨 있었고 유리창이 깨져 있는 등 괴이한 현상이 계속되었다. 아직 어렸던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전전긍긍하다. 결국 주한이의 증상이 나날이 심해지자 주한이에게 휴직을 권했고 주한이는 고향집에 돌아가 당분간 쉬다가 오기로 하고 집으로 가버렸다. 주한이가 집으로 돌아가도 기이한 현상은 멈추지 않았다. 나와 친구가 일을 하러 갔다가 돌아온 빈집이 엉망이 되어 있는가 하면 나와 나머지 친구도 한 번씩 주한이가 꾸었다는 그 끔찍한 꿈을 꾸게 되었다. 이사를 가고 싶었지만
우리의 수입으론 그 집처럼 싸고 회사에서 가까운 곳을 찾을 수 없어. 울며 겨자 먹기로 계속 살 수밖에 없었다. 며칠 후 토요일. 주말을 맞아 나는 역전의 번화가로 아는 형들과 술을 마시러 갔고 친구는 피곤하다며 집에 돌아가 일찍 잠이나 잔다고 했다. 한참 놀다가 새벽 2시가 조금 넘어 집으로 돌아와 보니 친구가 텅 빈 방 한가운데 겁에 질린 얼굴로 앉아있는 것이다. 나는 녀석에게 무슨 일 있었냐고 묻자 친구는 자는데 그 시발년이 또 꿈에 나오는 거야. 목을 졸라대는데 꿈인지 생신지도 모르고 쌩 몸부림을 치다가 잠에서 깼거든. 근데 잠에서 깼는데도 숨이 안 쉬어지는 거야. 그래서 기침을 하는데 내 목구멍에 이런 게 막혀 있었어. 친구가 가리킨 곳을 보니 한 뭉치의 검은색 짐승의 털 같은 게 있었다. 다음날 날이 밝자마자 나는 주한이에게 전화를 걸어 혹시 짐승들한테 해코지를 한 적이 있냐고 물었더니 놈은 그런 적 없다며 펄펄 뛰었다. 그러다 한참 곰곰이 생각하더니 혹시요? 하며 내다 버린 고양이에 대한 얘기를 내게 해주었다. 나와 친구는 주한이가 고양이를 버렸다던 그 장소로 가보았다. 그곳엔 주한이가 버린 박스가 있었고 누군가 데려가 키우겠지 하던 주한의 바람과는 달리 박스 안에는 2마리는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고 죽은 지 여러 날 되어 보이는 3마리 새끼 고양이의 사체가 있었다. 그리고 그 새끼 고양이들의 어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박스 멀리서 어슬렁거리며 우리를 뒤시하던 한 마리의 검은 고양이 한 마리를 보았다. 나는 고양이 사체가 든 박스를 가져다 산에 묻어주려 했으나 공단이라 근처에 산이 없어 흙으로 된 길가 어느 나무 밑에 박스를 묻어두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 후로는 흉측한 꿈을 꾼다거나 하는 일들은 없어졌지만 공포스러운 기억 때문에 한동안 힘들어야 했고 주한이에게 전화를 걸어 이러저러 했던 것 같다고 설명을 해주자 당분간 쉬다가 돌아온다던 주한이는 다시는 수원에 오지 않았고 그날 이후 나와 다른 친구는 주한이를 더 이상 만나지 못하였다. 그리고 나도 얼마 후 개인 사정으로 인해 그만두었다가 다시 재취업해서 그 집을 얻어 살게 될 때 주인집 할머니와 대화 중에 들은 얘기로 할머니도 그 무렵 고양이 부리가 자신의 몸뚱이를 갈기갈기 물어뜯는 꿈으로 한동안 시달리셨고 꿈을 꾸고 나면 이상한 몸살로 고생을 하셨다고 했다. 나는 그 꿈에 나왔던 시커먼 여자가 그 고양이들의 어미일 거라고 생각했다. 나 역시 중학교 3학년 때 고양이를 잘못 건드렸다가 불길한 일을 당한 적이 있기 때문이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 짐승이라고 절대 함부로 대하지 말고 혹시 지나가다가 고양이가 자신을 빤히 노려보고 있거나 눈이 마주쳤다면 그 고양이와의 눈싸움에서 절대로 지지 않기를 바란다. 6번째 이야기. 폭력. 나는 평범한 회사를 다니며 평범하게 살아가는 그저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회사원이다.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평범했던 나에게 어디서도 볼 수 없었던 평범하지 않은 일들이 얼마 전부터 일어나고 있었다. 그 일이 일어났던 당일날도 평소와 같이 직장을 끝마치고 집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을 뿐이다. 그런데 그런 내 앞에 일단의 무리가 나타나더니 나를 무차별 구타를 하기 시작한 것이다. 나는 맞으면서도 황당하였고 어이가 없었을 뿐이었다.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이 뒷골목도 아닌 이런 대로변에서 집단 폭행을 가해오니 도무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이봐요, 당신들 대체 왜 이러는 겁니까?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그러자 나를 폭행하던 무리 중 리더격으로 보이는 사람이 내 질문에 흥분하고 열을 내며 내게 이야기를 쏘아 묻혔다. 왜냐고? 무슨 잘못을 했냐고? 아주 끔찍한 짓을 저질렀으니까 처맞는 거야, 이 인간 쓰레기 새끼야. 나는 그 사내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기가 차서 말조차 나오지 않았다. 나는 남들과 똑같게 평범하고 또 평범하게 살아오며 범죄로고는 어릴 때 서리를 몇 번 한 거 말고는 범죄와는 거리를 저 멀리 두고 살아온 사람이었다. 그런데 끔찍한 짓이라니. 당신들 사람 잘못 본 것 같습니다. 끔찍한 짓이라니 나는 범죄란 것을 모르고 살았단 말입니다. 개소리 짓거리지 말고 그냥 초하자. 이 사람들은 나를 죽이려고 마음을 먹은 듯 더욱더 가혹하게 폭행을 해왔다. 그리고 나는 한 가지를 떠올렸다. 이게 말로만 듣던 묻지마 폭행인가? 하는 생각을 말이다. 정말 억울했다. 정말 미친 것만 같았다. 아무런 죄도 없는 내가 여기서 이유 모를 폭력을 당해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꽉 채웠다. 그때였다. 저 멀리 경찰이 순찰을 돌고 있는 것을 보았다. 나는 어쩌면 살 수 있을지 모른다는 희망이 피어오르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다. 나는 곧바로 죽을 힘을 다해 소리쳤다. 여기요. 사람 살려요. 다행히 경찰들이 내 소리를 들은 듯 이곳으로 뛰어왔다. 무슨 일이십니까? 괜찮으세요? 라며 물어봤고 나는 괜찮다고 대답하려다가 그대로 굳어버렸다. 경찰은 나를 보고 물어본 것이 아니었다. 나를 때리던 사람들에게 말한 것이다. 아, 예, 괜찮습니다. 이 쓰레기 자식 좀 패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대로 넋나간 사람처럼 그 자리에서 멍하니 서서 경찰의 얼굴만을 흐리멍덩하게 쳐다볼 수밖에 없었다. 이어서 경찰이 하는 말을 듣고 나는 정말 정신을 제대로 붙잡기도 힘들 정도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대로변에서 때리면 어떡합니까? 다른 분들 통행에 방해되잖아요. 게다가 바닥에 이 피는 어떻게 할 겁니까? 저 경찰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지? 내가 맞고 있었잖아. 바닥에 피를 흘릴 정도로 맞고 또 맞으며 이 이유도 모르면서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까지 들었다고. 그런데 한다는 소리가 통행에 방해된다는 거라니. 게다가 맞는데 정신이 없어서 몰랐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거나 불쌍하다는 눈빛으로 쳐다보기는커녕 경멸이 담긴 눈으로 마치 쓰레기를 내려다보는 것 마냥 나를 쳐다봤다. 거기에도 모자라 수고하신다며 나를 때린 괴한들에게 인사를 건네고 음료까지 건네고 있었다. 나는 정말 정신이 붕괴돼 버릴 것만 같았다. 그렇게 경찰이 와서 폭행은 멈췄고 나는 겨우 몸을 가누며 집으로 돌아갔다. 그 후 그런 일은 수차례나 반복되었고 그 일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나는 경찰에 신고도 하고 경호원도 고용하려고 하였지만 그들은 단지 경멸에 찬 눈으로 나를 쳐다보기만 하였다. 오늘도 수차례 이유 모를 폭력을 당하며 묵주가 된 몸을 이끌며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다. 그런데 집 골목에 처음 보는 사람들이 저마다 서슬퍼런 연장들을 휙휙 돌리며 모여 있었다. 나는 그간의 일들이 떠올라 공포가 온몸을 집어 삼킨다는 착각이 들 정도로 공포에 질렸다. 당신들 누굽니까? 너 이 새끼 이제야 오는구먼. 우리가 누구냐고? 우리는 쓰레기 치우는 청소부다 이게 셋이다. 그렇게 소리를 치고 달려들어 나를 때렸다. 나는 고통에 몸부림치며 울부짖었다. 대체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제가 왜 이런 짓을 당해야 합니까? 저는 아무런 잘못도 안 하고 평범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왜, 나한테 왜 이러는 거냐고. 왜, 너 같은 자식이 그딴 소리를 짓거려? 그는 죽어. 그렇게 이유 모를 폭력은 계속되었다. 대체 내가 무슨 짓을 했다고 이런 짓을 당하는 건가 정말 억울하다. 저런 놈들도 똑같이 당해봐야 한다. 이유도 모르며 이렇게 당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공포스러운지를 저놈들을 저주해 가면 나는 그렇게 서서히 의식이 흐려졌다. 방금 들어온 속보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시행된 극악한 범죄자들에게만 선고되는 기억상실형에 대해 많은 이야기가 법원에서 오고 갔습니다. 이 형은 범죄자의 기억을 지워 자신이 평범한 사람이라고 인식을 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시 사회에 풀어주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는 국민분들께 맡기는 겁니다. 죽이든 폭행을 하든 노예처럼 부려먹든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들도 피해자와 같은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이유도 모르면서 그들에게 당한 억울하고 분한 피해자들과 같이 말입니다. 7번째 이야기. 죽지 않는 사람들. 따스한 햇살이 내 몸을 어루만지듯 감싸오자 나는 따스함을 느끼며 잠에서 깨어났다. 내가 잠에서 깨어난 곳은 내가 자주 애용하는 별장 중 한 곳이다. 눈치가 빠른 사람들이라면 아마 벌써 눈치챘을 거라 생각한다. 말했다시피 별장을 여러 군데 소유하고 있는 나는 부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집안이 부자라서 부모님이 상류 계층의 사람이라서 나 또한 그렇게 여유롭게 살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내 능력으로 벌어들인 것이다. 여기서 혹시나 오해할까봐 미리 이야기를 해본다. 내가 말하는 능력이란 흔히들 말하는 일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을 말하는 것이 아닌 진정한 능력 즉 초능력을 말하는 것이다. 내 능력을 말하자면 불사신, 불로불사 등으로 불려왔던 죽지도 늙지도 않는 많은 사람들이 꿈에서조차도 바라는 영원한 생명이다. 그러고 보면 이것은 조금 다른 이야기이지만
내 능력을 알고 있는 극소수의 최상위층에게서 내게 친한 척과 아부 등 갖가지 방법을 동원하여서 능력의 비밀을 알아내려고 접근들을 많이 한다. 아마도 그들은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많기에 죽음에 대해 일반인보다 훨씬 많은 두려움을 느끼는 것 같다. 아무튼 나는 이 능력을 10분 활용하여 여러 가지 일을 하였다. 사람이 갈 수 없는 위험한 지역에서 일을 하고 기계들조차 들어가지 못하는 심해나 극한의 땅 등에 들어가 광물이나 여러 가지를 채취해 와서 그것들을 파는 일을 주로 하였다. 그에 대한 대가는 평범한 사람이라면 실제로 본 적도 거의 없을 정도로 엄청나다고 할 수가 있다. 게다가 가끔 가다가 단순한 장식품을 넘어서는 가치를 가진 광물들이 나오기도 하는데 나는 이것에 관한 전문 지식이 없기에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잘만 활용한다면 과학 문명을 발전시킬 정도로 엄청나다고 이야기들을 하고는 한다. 역점들만 듣는다면 이게 무슨 축복받은 일이냐면서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 생각한다. 하지만 이처럼 이 능력을 활용하는 것은 말하는 것처럼 마냥 쉬운 일은 아니라고 말해주고 싶다. 내 말만 들어본다면 그저 죽지 않는 불사의 몸으로 성큼성큼 위험 지역에 들어가 값비싼 물건을 들고 나오면 끝인 것 같지만 그것은 아니다. 내가 말했듯이 내 능력은 영원한 생명 딱 하나이다. 그렇다면 그 위험천만한 일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하는 게 가능할까? 아마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가지를 빼먹고 생각한 것이라 예상한다. 바로 그것은 고통이다. 기계들조차 제대로 활동을 못하는 위험천만한 땅에서 나약한 인간의 몸으로 활동하는데 아무런 제한도 없을 리가 없다. 그렇기에 나는 엄청난 고통을 감수하면서 일을 한다. 심해에 들어간다면 온몸을 살과 내장, 그리고 뼈까지 통째로 종이 구겨지듯 온몸이 짓눌리는 고통을 느끼며 화산에 가면 온몸이 타오르는 고통을 느껴야 했다. 하지만 나는 그러면서도 이 일을 한동안은 그만둘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이러한 행동은 돈을 너무나 쉽게 모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나는 이번에 이 일을 마지막 하나만 끝마친다면 그만둘 생각을 한다. 돈은 금방 벌지만 너무나도 고통스럽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이번 큰일을 하나를 마지막으로 남은 인생, 아니 앞으로의 인생을 놀면서 살 것이다. 원래 내가 하는 일을 아는 사람은 적었지만 이번 일은 그 중에서도 손꼽힐 정도로 극소수의 사람만이 알고 있다. 그들은 국제적 초거대 기업의 최고 간부들이다. 이들은 얼마 전 우연한 기회에 한 가지 광물을 발견하였다. 그 광물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는 앞에서 말했듯이 전문 지식이 없기에 모르지만 하여튼 인류 역사에 기록될 정도로 엄청나다고 내게 간단히 설명해 주었다. 그리고 이번에 그 광물의 광맥을 찾아냈다고 하였다. 그곳의 위치는 북극의 한 얼음 계곡에 있는 얼음동굴로 또 그 안 깊숙이 들어가면 있는 또 다른 수직동굴, 그곳으로 내려가면 마그마가 잠자고 있는데 그 안쪽에서 잠들어 있다고 하였다. 결론만 말하자면 나더러 마그마 속으로 들어가 그 광물을 캐오라는 것이다. 솔직히 용암에 파묻힌 광석을 캔 적이 있는데 그때만 해도 고통에 제정신을 차리기가 매우 힘들었다. 그런데 그보다 뜨거운 마그마 속에 직접 들어가라니 솔직히 망설여졌지만 그들이 제시한 X를 보고는 결국에는 승낙해버렸다. 그 결과 나는 지금 이렇게 그들과 함께 움직이게 되었다. 그곳에 도착한 후 일을 바로 시작되었다. 나는 안전장치를 몸에 채우고 간부들은 가져온 장비에 그것을 연결하였다. 이 안전장치를 설명하자면 그 광물로 만들어졌다고 한다. 그렇기에 아마도 마그마에 녹지 않는 거의 유일한 안전장치라고 한다. 그와 동시에 이렇게 귀한 광물을 안전장치를 만든다고 꽤나 많이 소비했으니 무조건 광물을 캐와야 한다고 내게 신신당부하였다. 그 후 나는 기계를 이용하여 천천히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하였다. 천천히 내려가자 후끈한 열기가 느껴졌고 어느 정도 더 내려가자 마그마가 보였다. 그 순간부터 내가 입던 옷에는 이미 불이 붙어 나를 고통스럽게 했다. 하지만 마그마에 몸을 집어넣는 것과 비교한다면 애들 장난 수준의 고통이다. 심호흡을 한번 하고 나는 마그마에 몸을 밀어 넣었다. 예상은 했지만 정말로 끔찍한 고통이다. 고통이 너무나 커 소리를 지르기 위해 벌린 입으로도 마그마가 흘러들어와 나를 더욱더 괴롭혔다. 하지만 어느 정도 이러한 일에 익숙해져 있었기에 나는 고통을 억지로 참으며 광물을 채취하기 시작하였다. 그때였다. 내가 광물을 채취하면서 무엇인가를 잘못 건드린 것인지 지진이 일어났고 나는 마그마 밖으로 나가 벽에 몸을 고정시키고 일이 잘못되기 전에 빠져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 순간 위에서 무엇인가 우수수 떨어졌다. 나는 단순히 지진으로 인한 돌들이 떨어지는 줄 알고 무심히 쳐다봤다. 그 순간 그것들과 아니 그들과 눈이 마주쳤다. 그들은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간부들이었고 내가 어어하며 당황하는 사이 그들과 밖에 있던 장비들은 마그마 속으로 떨어지고 말았다. 당연하게도 안정장치가 장비에 연결되어 있던 탓에 나 또한 다시금 마그마 속으로 추락하였다. 그들과 장비들은 금방 녹아버렸다. 하지만 나는 그들과는 달리 녹지 않고 계속 고통을 받았다. 심각한 지진으로 인해 암벽이 제대로 무너져 인간의 힘으로는 이곳을 빠져나갈 수가 없었다. 너무 고통스럽다. 너무나도 정말이지 너무나도 고통스럽다. 죽고 싶을 만큼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죽지 못하고 있다. 난 이곳에서 몸이 불타오르다 못해 녹아가는 듯한 고통을 받으며 죽을 때까지 아니 영원히 갇히게 된 것이다. 영원한 고통을 받으며 영원히 말이다. 8번째 이야기 창문. 저는 지금 23살의 건장한 청년입니다. 저희 집에 무당이 있어서 그런진 몰라도 제가 귀신을 자주 봅니다. 많고 많은 이야기 중에서 하나를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실화입니다. 일단 그땐 20살이었고 친구 집에서 같이 자취를 했습니다. 원룸이긴 한데 아파트형 원룸이었습니다. 웬만한 아파트보단 큽니다. 일단 그 건물형은 디귿자였습니다. 그럼 디귿자에서 서로 마주 볼 수 있게 건물이 돼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혼자 있었는데 담배를 한 대 피우려고 불을 붙였습니다. 친구가 방에선 피지 말라고 했지만 귀찮아서 창문을 열고 흡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건너편 창문에서 누가 쳐다보더군요. 새하얀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창문은 미닫이라고 해야 하나? 그런 거였는데 손으로 밀어서 여는 거 그 사람 얼굴이 엄청 컸습니다. 남자인 것 같았고요. 근데 갑자기 얼굴을 쑥 내밀더라고요. 창문 밑으로 보통 사람이라면 고개를 돌려서 내미는 게 정상인데 그건 쳐다보던 그 얼굴 모양 그대로 창문 밑으로 쑥 얼굴을 내밀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몇 초간 머물더니 다시 들어갔는데 들어가고 나서 창문이 아예 깨끗한 겁니다. 사라진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얼굴이 엄청 뿌옇고 컸습니다. 그때 생각하면 참 아직도 소름이 쥐뼛쥐뼛 돋는군요.